네,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 가보는 유튜브 보궐선거 해서 유튜브가 아마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는 가장 핫한 소셜미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석을 해보고 접근할 것인가 잠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정치인, 그다음에 정당, 누구나 SNS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참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전에 이제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방송, 출판 같은 이런 미디어, 올드 미디어죠.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레거시 미디어는 사실 정당과 정치인을 다룬 데 있어서 형식적 공정성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심의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올드 미디어가 이렇게 정당과 정치인을 다룬 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또 지키지 않는다면 또 신뢰성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채널은 어떤 정당과 정치인의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정보의 확산을 극대화할 것인가 라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기별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그런 온라인 채널과 SNS는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 블로그에서,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혹은 뭐 인스턴트 메신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카카오 형태로 변하고. 근데 이번에 2021년도 보궐선거에서는 유튜브가 핵심 그런 인터페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시니어 50 플러스 계층이죠. 중장년층이고요. 또 이 중장년층의 어떤 투표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21년도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혹은 다른 온라인 채널보다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핵심 인터페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이 유튜브와 연관해서 그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before, 영어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before를 조금 제가 이제 가지고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니까 비포를 명명해서 유튜브 유형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봇입니다. 봇 TV.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들이 아마 상당 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팩트 체킹, 뉴스의 사실 여부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실 여부 확인에 집중한 영상들. 셋째가 패러디, 즉 풍자와 해악의 목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흉내내거나 조롱하거나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그런 영상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유튜브에서 가장 이제 특히 연예 쪽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 리액션 동영상에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마치 평론가처럼 그렇죠. 비판하거나 과도한 말이나 행동으로 호기심 자극과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죠. 평론하는 것처럼. 근데 전문가인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아마추어지만은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평을 하는 거죠. 아이돌의 어떤 댄스라든가 노래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어떤 과도한 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휴먼 인터레스트, 인간적 관심, 그래서 정서적 감수성을 어떤 자극하는 그런 레트로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탐사 보도용 이슈를 집중 추적하여 탐구하는 심층 유주, 심층 뉴스, 그렇죠. 뉴스를 어떤 이슈를 찾아가서 한번 꼼꼼하게 그렇죠.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영상들. 네, 페이크 봇, 혹은 그 페이크 투브, 그렇죠. 가짜 뉴스, 명백히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그래서 이 페이크 투브하고 그 다음에 봇 투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정말로 이번 그 유튜브 보궐선거의 키 오브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페이크 튜브하고 보튜브. 나머지 이제 뭐 팩트 체킹이라든가 패러디라든가 리액션이라든가 휴먼 인터레스트, 인베스게이티브도 이런 그 뭐냐 유튜브 어떤 선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는 분명히 맞지만은 그렇죠. 특히나 튜브하고 페이크 튜브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보고 싶습니다. 정치 유튜브의 동영상 출처식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정당의 유튜브 채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보수 유튜버, 뭐 진보 유튜버라고 이제 스스로를 딱 이제 명명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미디어도 예전에는 이 레거시 미디어가 이 유튜브를 자신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 올라와 있던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대한 뉴스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 그런 자판기 같은처럼 이용을 했다면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들, 신문 방송들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 독자적인 어떤 의제 설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독자들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SBS의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SBS의 모 유튜브 채널보다 따로 만들었는 그렇죠 비디오 머그 같이 SBS의 비디오만 따로 만들었는 유튜브의 채널이 훨씬 더 또 인기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는 유튜브라든가 SNS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기들의 올드 미디어의 하나의 그렇죠 부속품처럼 생각했었죠. 자판기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정치 유튜브 동영상 출처와 채널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 보수, 진보, 중도, 레거시, 기타. 2020년도 국회의원 그 총선거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의석수에서는 압승을 했었죠. 투표율에서 어떤 득표율은 큰 게 뭐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선거구 제도가 이제 소선거구 제도로 이제 1등의 어떤 독식 구조다 보니까 이제 의석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데 지난 2020년도 이제 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였던 나왔던 그 각 정당에서의 동영상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조회수하고 대구수 탑 1, 2, 3 보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마지막 호소 같은 좀 레트로 인간적인 어떤 감성을 정서적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동영상이 조회수 대구수 넘버 1이 됐었죠. 미래통합당에서 조회수, 댓글수 탑3를 이제 살펴보면, 그냥, 총선의 정강 정책 연설을 하고 있는, 그렇죠. 연설을 하고 있는 이 동영상이죠. 그 다음에 주광덕 후보자 벽돌 테러 관련 현장 연결, 이런 동영상.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의 유형들을 이제 2020년도 선거에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조회수 탑 1, 2, 이제 3를 보면 레트로 감성을 하는 이 동영상이 역시 2등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미래한국당이 2020년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조회수, 댓글수 탑 3를 보면 이제 이런 캠페인성, 그 다음에 이런 광고형 그런 뉴스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트위터에서는 봇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 트위터 봇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특히나 지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트위터 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사실은 그 봇이라든가 유튜브 트롤이 있긴 합니다. 물론 트위터처럼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 봇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유튜브 봇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느냐라면 이제 동영상의 경우에는 여러 사진을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처럼 연결해서 영상을 만든 경우들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사진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하나. 이 사진 하나하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진이 10장이면 그 10장에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영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처럼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 스냅샷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영상을 만들었는 경우죠. 실제 영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인간 나레이터는 등장하지 않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나는데 컴퓨터 목소리 같은 기계음 같은 컴퓨터로 더빙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것도 봇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방식은 이제 동일한 채널에서 게시한 동영상들의 어떤 좋아요하고 실효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좋아요하고 실효 비율을 계산해요. 지금 이 채널에서 나왔는 박한우 교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는 동영상들은 전체적으로 좋아요가 90%고 실효가 한 50%인데 특정 한 영상은 오히려 좋아요가 그렇죠 50%고 실효가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들은 좋아요가 90이고 실효가 50인데 특정한 동영상은 좋아요가 50이고 실효가 90이야. 그러면 왠지 이상치잖아요. 이 값이 좀 다르죠. 그랬을 경우 이 동영상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영상의 경우에 유튜브 봇이 좀 작동했는 거 아니냐라는 거. 댓글 게시판에게서는 특정 동영상 혹은 여러 동영상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어떤 동일한 내용의 댓글들을 막 게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어떤 자동화된 봇이 작동 중인 것을 좀 암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봇이라든가 이 트롯을 판별하는 이러한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봇이라든가 트롯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가지고 영상처럼 만들고 또한 인간 나레이터가 등장하지 않고 컴퓨터로 이렇게 뭡니까 더빙되는 목소리 같은 거 기계음 같은 거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유튜브 채널 가운데에서도 인기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또한 열성 지지자라든가 악플러들, 그렇죠. 의도적 악플러들, 그렇죠. 혹은 인간 스패머, 그러니까 로봇 스패머, 봇이 아니라 인간 스패머들이 특정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동영상에서 막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봇을 탐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슈죠. 하지만 이 유튜브 봇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이제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봇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영상 혹은 봇에 의해서 올려진 게시판에 댓글인지 알지 못하고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이라든가 댓글에 그렇죠 논조라든가 댓글에서 어떤 아젠다를 보고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선거나 투표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동조화 현상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 봇 혹은 유튜브 트롯 그렇죠. 트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그러니까 석사과정 학생이 쓴 석사 논문인데요. 유튜브 봇에 대한 연구인데 뭐 석사 논문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잘 썼는 거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 봇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건데 이게 또 가장 최근에 나오는 석사 논문이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봇의 동영상을 유튜브 봇의 동영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기준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놨잖아. 왼쪽에 있는 것은 유튜브 봇에서 뭡니까 나왔는 그 동영상에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 거 보니까 어떤 댓글들이 있습니까? 페이크다, 로봇이다, 목소리, 보이스, 사운드 이런 그 페이크, 로봇, 보이스, 사운드 같은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의 댓글에 많이 달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으로 하면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그렇죠 목소리 톤이 좀 왔다 갔다 거리고 그 다음에 발음하는 그 단위도 조금씩 불규칙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딱딱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봇으로 녹음되는 것들은 딱딱 규칙적으로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톤도 그렇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만들었는 그렇죠. 동영상의 댓글들에 보면 트럼프와 관계되는 건 동영상인데 트럼프, people, love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게시판을 통해서 해당 동영상의 어떤 보세 여부를 또 판별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석사 논문에서 그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게 정말 봇이신지, 그렇죠. 유튜브 봇이신지, 로봇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도람프라고 하는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어요. 일단 내용이 재밌는데 동영상하고 목소리로 판단하면 유튜브 봇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벌써 여기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진짜 사진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상 가운데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같이 어떤 정지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목소리도 들어보면 막 그냥 기계음 같은 이게 나옵니다, 사실은요. 근데 보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로봇으로 만드는 동영상이라 하는 그 기준 자체는 그러니까 기준일 뿐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중하게 다 한번 봐야지 이제 사실 이게 봇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2020년도 12월 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어떤 갈등 혹은 대결로 온 나라가 좀 많이 그렇죠. 나라 이슈가 되었죠. 국정의 이슈가 됐는데 그 와중에서 인기 있었던 동영상 가운데 하나가 이 팩트 TV 뉴스에서 올렸는 바로 이제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동영상이었는데요. 조회수를 13만 회나 기록한 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해보니, 보세요. 여기 아이디, 그렇죠. 기룡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동일한 댓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댓글을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이제 그 행위들을 보수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댓글을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보내는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클릭을 해보니까 댓글도 지금까지 꽤 855개나 했고요. 가입도 했고 최근에도 계속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댓글로 포스팅을 했어요. 자기가 포스팅을 했다가 좋아요를 한 8번 정도 받으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이 댓글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대댓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했거든요. 이걸로 보면 사실은 봇이 아니라 열성 지지층에 가깝다. 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봇을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그 소위 말해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연구자, 그러니까 온라인 연구자, SNS 연구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필드가 바로 이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그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올렸는 단독 댓글이에요. 이거는 대댓글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포스팅이었죠. 올렸는데 좋아요를 8개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메시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댓글의 대댓글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간에 상당히 했는 것 같아요. 시간까지도 이제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열성 지지층의 이러한 동일한 댓글을 올리는 행위들은 우리가 보스로 이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온라인 게시판의 어떤 댓글들이 지금 사회, 정치, 뭐 문화, 마케팅 다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악플러들도 많아지는데 그럼 악플러들의 댓글에서 나타난 어떤 특징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악플러들은 명사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명사. 네, 문장당에 단어가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용언인 형용사와 서술의 기능조사인 이다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완성된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쁘다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달린다 뭐 이런데 뭐 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별로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많다. 실제로 한국어는 우리가 감성 분석을 해보면 부정적 정서가 그러니까 긍정 정서보다 훨씬 많은 거는 맞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단어들을 보면 그래서 정서 분석할 때 우리가 감성 분석할 때 코퍼스도 부정적 단어가 단어 사전에 긍정적 단어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들어가 있죠. KONLP 경우에도 그렇고 또한 이제 악플러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빈도가 높다는 게 이제 악플러만의 특징인지 조금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죠. 인지적 처리는 낮다. 사회적 관심은 높은데 개인의 활동에는 관심은 낮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어떤 이슈들을 많이 공격하고 제기하고 조롱하는데 개인의 활동 좀 나는 거고. 신체적 관심이 높아서 이제 비속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외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비속어 욕 같은 걸 많이 하는 거고 명사를 탐닉하고 그렇죠. 명사를 자주 어떤 충분한 어떤 이해와 설명이 아닌보다 범주적 정보로 다시 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 이렇더라. 그렇죠. 안경 낀 사람은 다 이렇더라.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그런 심리 및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선정적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 노출.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악플러들의 어떤 댓글의 어떤 특징입니다. 페이스북 연구팀이 했는 가짜 뉴스 이제 그걸 보면 흥미롭게도 이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뉴스들이 가짜 뉴스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이제 보면 각각의 개별적인 주장들을 팩트 체킹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 뉴스 자체가 어떤 페이크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게 트롤이라는 트롤인지 확인해 본다든가 그 뉴스 출처가 정말 공신력 있는 어떤 그 미디어로부터 왔나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어들에도 보면 동일 단어를 어떤 반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그라운드 트루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치와 선거 관련 유튜브 동영상 프레임을 분류한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박세정 교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린스니라 교수하고 세 명이서 했는, 그러니까 SBS의 비디오 머그와 관계되어 있는, 북한 관련, SBS 비디오 머그에 올라온 북한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면서 사용하는 프레이밍 툴인데요. 물론 기존 연구에서 가져왔죠. 우리가 했는 논문은 이제 이 논문인데요. 갈등, 그러니까 정당이나 집단, 개인들 사이 의견 불일치나 대결 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유튜브가. 개인이나 집단의 제도적 문제보다는 그들이 지닌 인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느냐, 인간적 관심이죠. 예컨대 우리가 북한 동영상에 보면서 김정은이 저지르는 어떤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북한 주석인 김정은이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뭔가 어떤 재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SBS 비디오 머그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적 관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책임 공방, 어떤 문제에 책임 주체를 묻는 데 어떤 집중하는 그런 프레임을 하고 있느냐. 도덕적 이슈, 윤리의 어떤 프레임을 하고 있느냐. 물가와 경기 등 비즈니스 이슈와 같은 것에 초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흥미로운 예능, 문화생활, 스포츠, 공연, 예술 같은 오락 등의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SBS의 비디오 머그에 올라온 북한 관련한 뉴스들, 동영상 뉴스죠. 그래서 SBS의 그러니까 비디오 머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북한 관련한 뉴스들을 혹은 북한 관련한 동영상들을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하고 나레이션 스타일을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가져와 보니까 한 7개 정도의 그 스타일을 분석을 가능했었어요. 드라마티제이션이라고 해서 긍정, 부정의 어떤 극적인 상황,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센세이션을 만든다든가, 뭔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지만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든가, 액터니, 액터니셜리제이션,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법이나 제도, 구조의 문제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역량 혹은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근데 뭐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 김정은의 스타일 이런 것처럼요. 그 스타일의 문제야. 그것은 다른 문제는 없어. 이라든가 이모션, 감성적 조성을 많이 사용하는 음악이라든가 이모티콘이라든가 캡션이라든가 유머를 사용하거나 아이러니, 비꼬기, 풍자하는 경우도요. 스페큘레이션, 이제 추측성 이야기를 주로 한다든가 컬러키얼 랭귀지에서 대사뿐만 아니라 타이틀과 자막에서 어떤 구어체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7번째는 프라이빗이제이션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생활이라든가 스캔들 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동영상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1번이 좀 더 강하고 2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게 더 강하게 많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혹은 뭐냐 7개가 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3개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3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되게 강하게 등장하고 어떤 건 좀 약하게 등장하는 그렇게 해서 여하튼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치와 선거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의 어떤 스토리텔링하고 나레이션 스타일들을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SBS의 비디오 머그의 북한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분석을 했는 그 학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아노바라고 불리는 그런 이론 분석 결과를 했는데요. 뭐 아노바라고 해서 뭐 통계를 좀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알 것 같은데 뉴스 프레임이 그래서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터키 사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 프레임, 그렇죠. 누군가한테 책임 주체를 묻는 거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 뉴스에 비해서 인간적 관심 프레임이 있는 뉴스가 평균 조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당신이 무슨 책임이 있잖아. 당신이 때문에 뭐가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호기심, 인간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그런 인간적 관심 있는 프레임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한 엔터테인먼트 프레임이 있는 뉴스가 어떤 또 책임 프레임인 뉴스에 비해서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의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긴 한데 이 책임 소재의 프레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가하게 가면 뭐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인간적 관심하고 엔터테인먼트 프레임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뉴스 프레임의 어떤 선호율, 라이크, 좋아요 수 받는 거에도 영향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요. 엔터테인먼트 프레임의 어떤 뉴스에 대한 좋아요의 어떤 평균은 책임 프레임의 뉴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아요도 어떻게 책임 프레임보다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또한 뉴스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좋아요도 그렇고 싫어요, 디스라이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인간적 간식 프레임이 책임 프레임 동영상보다는 더 많은 싫어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책임 프레임 근데 제가 다른 연구들도 보면 좋아요하고 그다음에 싫어요가 같은 비율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가 많으면 또 싫어요도 그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좋아요가 인간적 간식 프레임이 아마도 이제 책임 프레임보다 많다 보니까 책임 프레임 동영상 싫어요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마지막 뉴스 프레임이 또 댓글 수에는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뉴스 프레임이 댓글하고 지금 어떤 뭐 통계적으로는 일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이 연구는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자 2020년 12월 그렇죠. 신문의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뭘까 봤더니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여러분들 스마트폰 애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 1월 달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2020년 12월 달 보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애플은 우리가 그러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 이 네 개의 그 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G, A, F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는 구글이고요, A는 아마존이죠, F는 페이스북이고 마지막 F는 애플이고, 그렇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네 개 기업의 어떤 우리가 시가총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합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하고 거의 그렇죠, 맞먹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석유 원유가 생산되는 국가니까 정말 부자 나라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기준에서 이 네 개 플랫폼 기업의 전체 그 시총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국가의 부하고 비슷하다고, 혹시 약간 넘어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엄청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네 개의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에서 했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GDPR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의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해서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되게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인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키는 이런 유럽의 조치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 사실은 애플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부터는 애플의 그 앱,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껌껌이 사용자의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투명성 정책을 이제 의무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면 프라이버시 필러스 나와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on device processing, 그 다음에 데이터, 그렇죠, minimiza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nd transparency and contro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추적에 사용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사용자 연결에 사용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모든 이런 분류별로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유저들이, 이용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목록에도 여기 보면 그렇죠? 연락처, 위치 정보, 유저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와 같은 그런 식별자 등이 표시되고, 연결에 사용되는 그런 그렇죠? 데이터의 금융정보, 검색 이력, 구매 이력들이 표시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런 앱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죠? 사실 앱이 내 데이터를 갖고 가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 추적에 사용되는 데이터라는 것은 맞춤형 광고에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광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데이터가 데이터 브로커에게 전달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특정한 앱이 앱 구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까지 앱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들의 어떤 그렇죠, 정확한 동의라든가 우리들의 정확한 고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유럽에서의 어떤 큰 흐름에 밟아주어 가지고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이, 대기업이 그렇죠,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도 개인이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에게 허용 여부로 어떤 선택권을 이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우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추적을 위해서 우리가 연락처라든가 위치 정보들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앱의 요청이 오면 사용자가 본인 의사, 우리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특정 데이터 사용을 승인하고 다른 데이터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그 투명성 정책이 높아지면서 이런 투명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좀 더 자기들의 데이터에 대한 또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주도권이 그냥 그 명목뿐인 주도권이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랄 거죠. 또 유럽에서 또 이러한 조치가 한국에서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애플의 입점에 있는 혹은 앞으로 입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개발사들에서 너무나 심한 규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 사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어떤 활용, 그렇죠. 데이터의 활용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는 것인데 적절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또한 맞춤화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돼야지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지키면서 또한 데이터에 동의받은 사람들한테 맞춤화된 광고를 통해 가지고 광고 효과를 높이는 또 그런 방안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 그렇죠? 가프, GAFF, 가프의 어떤 투명성 정책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런 모바일 생태계가 좀 더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자율주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괄하는 어떤 다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보시라든가 가짜 뉴스를 또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어떤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리터러시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판적 공중, 크리티컬 퍼블릭을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투명성하게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이 알고리즘을 투명성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크리티컬 퍼블릭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10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미디어 인터뷰와 제가 특강하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혹은 최근에 뭐 저희 개인사 우리 딸도 사진 올리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와 함께 우리 비대면 강의가 많아지면서 혹은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도 제 유튜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브이로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박한우였습니다.